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이번 단원에서는 258쪽에 있는 문제 하나를 풀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앞에서 풀긴 풀었었는데, 이제 프로세스가 4개니까, 나누기를 4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나누기 3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이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SRT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SRT 하면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점일까 비선점일까? 선점이다라는 걸 생각이 나와줘야 되겠고, 선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그거를 뺏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쩔 때 내가 양보를 해야 될까? 나보다 더 실행 시간이 빠른 게 들어오면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시간을 따져봤어요. 실행 시간을 따져봤더니 P1은 8이고 P2, P3, P4 이렇게 실행 시간이 주어졌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시간을 보세요. 도착 시간은 0246에 들어왔죠. 도착 시간을 먼저 여기다 써놓을게요. 0246의 도착 시간이고 8414가 이제 실행 시간이죠. 실행해야 될 시간. 이거는 도착 시간, 이거는 실행 시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인 시점, 2인 시점, 4인 시점, 6인 시점. 해서 0인 시점에 P1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P2, P3, P4 이런 순서대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실수하기 좋은 건 다른 건 안 보고 SRT니까 실행 시간이 빠른 거부터 진행하려고 했지? 해가지고 여기 P3구나. 그래서 P3부터 실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0인 시점에서 이제 문을 딱 열었어요. 실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P1밖에 지금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프로세서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구밖에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P1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출발은 P1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2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 그런 거예요. 그럼 쳐다봐야 되겠죠. 쳐다봤더니 P2네. 따져보는 거죠. 실행 시간이 4,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군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P1이 이 시점에서 양보를 하고 이제 P2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가 남았어요? 6이 남았다라고 하고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P2가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실행하는 시점에 또 누가 똑똑 그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서. 그럼 이제 쳐다봐야죠. 쳐다봤는데 어때요?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네요. 그러면 양보를 해야죠. 얘는 이제 2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P3한테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P3도 이제 하게 되죠. 5인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P3는 다 끝났죠. 그럼 이 시점에서 자, 누구한테 제어권을 줄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누가 있어요? P2하고 P1하고 지금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5인 시점에서는 누구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P2한테 줘야죠. 그래서 P2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똑똑하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실행 시간이 4네. 나는 지금 2인 상태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인 시점까지 이제 얘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P4한테 줄까 P1한테 줄까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누가 더 실행 시간이 짧아요? P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4한테 제어권을 넘겨주고 P4가 어디까지? 11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7인 시점에서 4까지 하니까 11이죠.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요? P1이 남았죠? 그래서 6인 시점 17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균 반환 시간을 알아보자 라고 그랬죠. 자, 평균 반환 시간을 알아봐 주세요. 그랬습니다. 반환 시간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이죠. 들어와서. 자, P1은 얼마나 걸렸나요? 0인 시점에서 언제 끝났어요? 네, 17까지 끝났죠. 그래서 P1은 17이 되는군요. 자, P2는 2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P2가 7에서 끝났죠. 그러면 얼마 걸렸나요? 5가 걸렸죠. 네. 자, P3는 보세요. P3는 4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5에서 끝났어요. 자, P4는요. 자, 언제 들어왔어요? 6에서 들어왔어요. 그죠? 6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11에서 끝났어요. 그럼 얼마 걸렸나요? 5가 걸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4로 나눠줘야죠. 4로. 네. 그래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를 하겠다. 그래서 자, 4분의 얼마가 돼요? 28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됐죠? 자, 이제 기억장치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억장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다 어디 속에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주격장치가 다 찼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거죠. 주격장치 속에. 그러면 누군가는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판단을 할 때는 누구를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걸 알 텐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머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내보내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 자, 주격장치의 공간이 중간 비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중간중간 비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게 최적일까? 그걸 또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교체 전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보내줘야 되는데 미리 알아서 보내줄까? 아니면 요구할 때 보내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관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반입 전략, 언제 보내줄 거냐? 배치 전략, 주격장치 어디다가 집어넣어 줄 거냐? 교체 전략,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교재에 보면 기억장치 관리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장치의 어떤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이마트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5계층이 있는데 안내 요원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또는 요즘에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불빛으로 어디에 비어있다 그런 걸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사용 중이고 어디가 사용되고 있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요구를 하면 기억장치 할당을 빠르게 해줘야죠. 어디 빈자리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서 주차 빈자리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관리 요원이 어때요? 빠르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다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비어있다라고 이제 빠르게 회수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럼 관리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주격장치가 부족한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꽉 찼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격장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디스크와 주격장치 사이에 또 프로세스 교체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장치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해주고요. 반입 전략입니다. 그래서 언제 할까? 언제 자료를 건네줄까? 요구할 때 예상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신입사원이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죠? 상급자가 뭔가 요구하면 시키는 일만 딱딱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딱딱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구 반입, 요구할 때만, 시킬 때만 하는 거고, 예상 반입, 이게 필요할 거야 해서 딱 제 시간에 딱딱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배치 전략은 뭐냐면, 주격장치가 군데군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주격장치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가장 넓은 장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나한테 딱 맞는 데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냥 발견되는 최초의 장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자, 내가 경차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냥 처음에 발견된 장소, 경차 지정서, 아니면 넓은 트럭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네, 그죠?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교체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내보내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입 전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반입 전략에 두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네, 요구 반입, 예상 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격장치에 언제 적재할 거냐. 자, 요구 반입은 어쩔 때? 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재하는 방법. 예상 반입은 요구될 가능성의 자료를 미리 예상해서 네, 적재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요구할 때 예상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전략입니다. 네, 특정한 새로 이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격장치 어느 장소에 적재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자, 최초로 발견된 곳.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무조건 첫 번째 공간에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공간을 찾으려고 전체 기업 공간을 다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빨리 주차할 수가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그냥 무조건 처음 발견된 곳에 들어가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최초 적합이라 그런다.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도 기억하세요. 자,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first다 그거죠. 처음으로 발견된 곳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최적 적합입니다. 최적이다, 베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딱 맞는 공간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딱 맞다라는 것은 뭐예요? 남는 공간이 가장 적게 남는 것. 자, 내가 들어갈 데이터가 10K다. 근데 기억 장소가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여기 딱 10K가 남아있고 여기는 20K가 남아있고 얘는 25K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최적 적합이다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는 게 최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게 최적이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자, 그래서 남는 공간이 거의 없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최적 격합을 알려면 어떠세요? 기업 공간을 다 뒤져봐야지 되겠죠. 물론 기업 공간에 남아있는 공간이 리스트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면 최적 적합할 기업 장소를 찾기는 쉽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의 공간을 다 검색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악 적합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적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얘도 어때요? 가장 큰 공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간의 리스트가 또 있겠죠. 그 리스트가 이제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리스트를 검색을 해야지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아있다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최악적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버리면 실제로 큰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8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나 혼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카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넓은 자리가 좋아요 해가지고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나 혼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아쳐가지고 1인 자리는 많이 들어오는데 8명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그거죠. 근데 그럼 그 단체 손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안 비켜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면 식당의 입장에서, 카페 입장에서는 이제 8명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큰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적재할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는 여러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거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 여러분 교재 있죠? 비어있는 공간이 5K라는 공간이 있고, 16K라는 공간, 12K라는 공간, 30K라는 이런 공간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프로그램 크기가 얼마냐면 10K인 거예요. 10. 자, 지금부터 10K가 남아있는 공간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퍼스트 픽트 방식을 이용을 하겠다. 그럼 발견돼요. 여기가 입구예요. 네. 발견된 것 중에서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첫 번째로 발견된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10K니까. 그죠? 16K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게 퍼스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스트 방식으로 집어넣고자 한다. 베스트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것, 남는 건 거의 딱 맞는 공간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 들어가는 게 참 좋아요? 그죠? 12K에 들어간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worst입니다. 최악이다라는 거죠. 가장 넓은 곳. 네, 혼자 살면서 한 60평에 사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어디예요? 네, 30K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worst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체 전략. 교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찬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낼 거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FIF, LRU, LFU, OPT, NUR 이런 방식이 있다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이 방식을 또 하나씩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주격장치 할당 방법에는 주격장치 할당의 방법에는 어떤 이제 공간에다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할당시키는 방법에는 단일 프로그램 할당 방식이 있고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일 프로그램 할당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은 이론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무조건 주격장치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돼서 실행하는 기법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 중에서도 하루에 손님을 한 분만 받는 그런 식당이 있죠. 예, 그 사람만을 위한 예약을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주격장치에 오직 하나의 프로그램만 적재돼서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주격장치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낭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주격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그램이 주격장치 올라가야 되는데 주격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일 프로그램 방식은 무조건 하나의 프로그램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때요? 당연히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가 이만큼인데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 이만큼이다. 못 들어간다 그거죠.
네, 이 방법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 인간들이 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이 이제 엑셀을 내가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럼 엑셀의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죠.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차지한 모든 기능들이 메모리에 통째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만 일단 메모리에 올려놓고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사용자가 찾으면 그때 메모리로 올려놓는 기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몇 개만 일단 여기 기억장치에 집어 넣어주고 또 필요하면 그때 또 다른 것과 교체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오버레이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사용자 영역 메모리에 들어갈 수 없을 때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주격장치에 상주할 필요가 솔직히 없으니까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일단 넣고 나머지 또 얘가 또 필요하다. 그럼 여기 들어간 거 하나 빼고 얘를 또 집어넣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러분도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도 사람들이 뭐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이제 처음부터 인쇄하는 그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인쇄하는 명령어는 메모리에 안 넣었다가 사용자가 인쇄하세요 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그때 인쇄하는 명령어를 주격장치에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할해서 교체를 하는 기법을 뭐라 그런다? 오버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용어를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주격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고정 크기 할당 방식이 있고 가변 크기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고정 분할이라고 했죠. 네, 고정 분할 할당 방식이다라고 하고 가변 분할 할당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 분할 방식은 뭐냐면 주격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미리 분할을 해 놓는 거죠. 자, 뭐를 분할해 놓는 거예요? 주격장치를 분할해 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게가 있는데 이거를 칸막이를 다 쳐놓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격장치를 내가 6K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나눠놓은 거죠. 그렇게 나눠놓고 여기가 뭐예요? 주격장치인 거예요. 주격. 네. 그래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올리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프로그램이 만약에 5K가 있고 10K가 있고 또 2K가 있다라고 볼까요? 네, 하나씩 이제 들어갈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의 단위가 됩니다. 들어갈 프로그램. 그럼 이 OK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내부적인 방식으로 어디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하여튼 들어갔다 쳐요. 얘는 어때요? 못 들어가죠? 자, 얘는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물론 배우겠지만 얘는 들어갔어요. 기억 공간이 남았죠. 얼마가 남았어요? 1K가 남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부 단편화다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 네, 내부 단편화. 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남은 공간을 뭐라 그래요? 내부 단편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2K는 들어가고 또 공간이 남았죠. 4K라는 공간이 남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내부 단편화다. 그럼 10K는 어때요?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네요. 자, 못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부 단편화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고정 분할 할당 방식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주격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한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크기로 분할을 해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 공간이 남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내부 단편화. 나눈 이 조각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외부 단편화다라고 합니다.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분할 할당 방식은 뭐냐면 주격 장치를 나눠 놓지 않습니다. 나눠 놓지 않고 프로그램이 들어올 그 크기에 따라서 주격 장치를 분할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게 이제 했냐면 똑같이 주격 장치가 이제 이렇게 18K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18K 예를 들어서 18K의 주격 장치 공간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제 A처럼 자, 5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5K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5K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미리 나눠 놓지 않고 프로그램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10K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2K 들어올 수 있나요? 2K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들어올까? 3K 들어올까요? 자, 3K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기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예요? 1K밖에 안 남아있어요. 네, 그럼 3K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런다? 외부 단편화다라고 하는다라는 거죠. 외부 단편화. 그래서 가변 분할 할당 방식에서는 내부 단편화는 어때요? 일어날 일이 없죠. 내부 단편화는 뭐예요?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남아있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그랬는데 얘는 미리 칸막이를 해놓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때 칸막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는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뭐만 들어온다? 뭐만 일어난다? 외부 단편화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변 분할 기억장치 할당에 외부 단편화만 발생을 하군요. 라는 문장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편화에 대한 용어가 나왔는데 단편화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앞에 거 고정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쁘게 제가 만들어 놨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주격 장치가 6K, 6K, 6K 이미 칸막이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프로세스가 5K가 들어옵니다. 1K가 남았죠. 1K 남았죠. 네, 이 1K를 뭐라 그런다? 내부 단편화. 자, 또 3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얼마가 남았어요? 3K가 남았어요. 이거를 외부 단편화. 자, 20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외부 단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분할에 대한 내용, 또 가변 분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화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기억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 좋을 텐데 하다 보면 얘가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면 여기가 어때요?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또 하다 보니까 또 얘가 나가군요. 얘가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장치에 대해서 띄엄띄엄 빈 공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편화다라고 합니다. 사용되고 남은 기억장소의 공간, 빈 공간을 우리가 단편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일반을 왜 어려워하냐면 용어가 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금융 쪽, 은행 쪽에 있으신 분들이 대화하는 걸 봐보세요. 다 전문 용어를 쓰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쓰는 거니까. 또 의사분들도 대화하는 거 보면 다 전문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죠. 자신들은 다 알아먹죠. 컴퓨터 쪽에서도 쓰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반복하는 거고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편화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 장소의 빈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단편화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제 내부 단편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외부 단편화가 있다 그죠. 내부는 네, 이 남아있는 이 공간인데 안쪽에 남아있느냐 그죠? 기억 주격장치 안쪽에 사용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남은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하고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오네요.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공간을 외부 단편화다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내부 단편화는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남은 기억 장소의 공간입니다. 칸막이를 딱 쳐놨어요. 네, 특정한 프로그램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외부 단편화는 네, 프로그램이 아무도 못 들어온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분할된 크기가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작업의 크기가 10입니다. 이렇게요. 자, 분할된 영역이 20이고 작업이 10입니다. 분할된 영역에 작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메인 메모리죠. 주격장치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얘는 작업할 크기다,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20K의 공간에 10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자, 20K라는 공간에 10K가 할당이 되고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예요? 10K라는 공간이 남았고, 이거는 뭐죠? 바로 이제 내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50K라는 공간에 60K가 들어올 수가 있네요. 딱 50K만 남아있는 거예요. 60K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자, 내부 단편화의 공간, 외부 단편화의 공간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격장치 공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업의 크기지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또 여러분 이걸 또 더해버리면 안 되죠. 네, 50K라는 외부 단편화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K라는 공간에 160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들어올 수 있나요? 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때요? 외부 단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군요. 됐죠? 자, 200K의 공간에 90K의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들어올 수 있죠. 네, 들어오고 나서 얼마의 공간이 남았어요? 110K라는 공간이 남았고, 자, 바로 외부 단편화가 일어났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내부 단편화가 일어났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00K라는 공간에 200K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들어올 수 있죠. 얼마가 남았어요? 100K가 남았고, 이제 내부 단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 내부 단편화죠. 네, 내부 단편화의 공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더해주면 되죠. 네, 10K 더하기 110K 더하기 100K. 네, 그럼 어때요? 220K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220K. 자, 외부 단편화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외부 단편화. 자, 외부 단편화는 어때요? 50K 더하기 120K. 네,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요? 170K. 자, 50K 더하기 120K 해가지고 170K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것은 이걸 더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항상 주격장치의 공간, 그죠? 분할된 크기.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연구를 하겠죠. 기억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외부 단편화의 공간이 좀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자, 기억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있고요. 또 여기는 남아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있고 또 이만큼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K가 남아 있어요. 20K가 남아 있어요. 10K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게 얼마짜리가 있냐면 60K가 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크기를 한 군데로 몰아준다면, 몰아서 딱 합해준다면 60K가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한 군데로 쫙 몰아주고 칸막이를 터주면은 60K라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또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통합 방법, 압축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은 뭘까라는 건데 두 가지 방법 다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을 한 군데로 합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칸막이를 뜯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통합은 뭐냐면 인접된 단편화 공간을 하나로 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기억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10K가 있어요. 남아있는 공간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다 보니까 20K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50K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칸막이만 빼주면은 60K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이제 이 칸막이를 없애는 게 바로 이제 통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은 네, 바로 옆에 있는 인접된 단편화 공간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가용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런다? 통합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더 힘든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을 하나의 큰 기억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기법을 뭐라 그러냐? 바로 이제 압축이다라는 기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았다 해서 가베이지, 네, 가베이지 콜렉션이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네, 가베이지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렉션,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모았다라고 해서 압축을 다른 말로 쓰레기 수집이다 또는 이제 재배치 작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또 가상기억장치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자, 가상기억장치다라는 것은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 주격장치가 이제 다 찼어요. 다 찼어요. 네. 다 차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네, 가상기억장치 기법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있군요. 그래서 자, 하드디스크를 주격장치의 공간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랑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주기억장치처럼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처리하는 기법을 또 생각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상기억장치다라고 합니다. 가상기억장치. 네. 그래서 가상기억장치는 뭐다?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거기다 밑줄 쳐주면 돼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거 이제 하드디스크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뭐뭐처럼. 그럼 실제적으로 주기억장치인가요?
아니죠. 실제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기억장치처럼 쓴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요? 네, 주기억장치, 남아있는 주기억장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이 이제 주기억장치처럼 써야 되니까 큰 프로그램을 일단 쪼갭니다. 쪼개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필요한 블럭만 주기억장치에 비연속적으로 할당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소 변환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소의 개념과 메모리에 있는 주소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 10번지가 메모리에는 100번지에 있다. 100번지에 올라갔다. 쪼갠 덩어리가 메모리 100번지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죠. 여기 있던 10번지가 이쪽에 있는 100번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런 작업들, 또 주소 변환 작업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기법을 이제 또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주소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써놨을까?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페이징 기법은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 개의 작은 블럭으로 나눴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블럭을 나눌 때 똑같은 크기로 나눠요. 그래서 페이지, 그 나눈 조각을 페이지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페이지라는 단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페이지라는 게 나오고, 용어를 보면, 페이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프레임이다라는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용어는 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가상 메모리, 즉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나눈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가상 메모리에 있는 걸 이제 나누는 것을 페이지다. 가상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기억장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눠 있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같은 크기 블록으로 나눴다.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나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이지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프레임은 뭐냐? 프레임은 이제 주 기억 장치에서 나눈 단위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가상 메모리가 이제 똑같은 크기를 이렇게 나눴다 그거죠. 즉 프로그램의 크기를 이렇게 페이지라는 단위로 나눴어요. 이 크기와 동일하게 주기억 장치가 또 나누게 됩니다. 주기억장치 똑같죠? 이걸 이만큼이면 얘가 이만큼 단위로 다 쪼개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단위를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페이지 크기가 동일합니다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여기서는 용어를 뭐라고 써요? 페이지다. 자, 여기서는 주기억장치에서 이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프레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페이지 0번이라는 조각이 주기억장치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자, 0번 페이지가 메모리에 1번으로 갔어요. 얘가 이제 1번이다. 그럼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자, 페이지에 1번이 메모리 몇 번으로 갔어요? 네, 4번으로 갔어요. 메모리 이제 프레임 번호가 되는 거죠? 네, 프레임 번호.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는 페이지 번호고. 페이지 2번이 메모리 3번으로 갔어요. 페이지 3번이요. 메모리 7번으로 갔어요. 이런 이제 테이블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주소다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특정한 페이지 번호, 몇 번 페이지 번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이 조각 안에 여기가 있다.
그럼 이 페이지 3번에 몇 번째 떨어진 곳에 있어요? 라는 걸 알려준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와 변이, 얼만큼 시작 번호에서 떨어져 있는지. 실제 주소란 주격장치입니다. 주격장치에서는 자, 프레임 번호가 있죠? 프레임 번호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만약에 10만큼 떨어졌다. 그럼 여기다 1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연결시켜준 이런 테이블이 필요할 거죠? 페이지 번호, 프레임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네. 몇 번을 가지고 해볼까요? 페이지 1번을 가지고 해볼까요? 페이지 1이고요. 여기가 이제 10만큼 떨어져 있는 얘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번호 1번이고요. 페이지 번호 1번은 몇 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어요? 4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고요.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10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거죠. 변이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큼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페이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똑같은 크기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한 장 한 장을 쪽번호 페이지라고 하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하죠. 자, 이것의 크기는 어때요? 동일한가요? 서로 다 다른가요? 동일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페이지를 나누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나눠야 될까를 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또 항상 이제 적당한 게 좋은 거죠. 근데 항상 너무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크게 나누면, 너무 작게 나누면 또 고민을 하겠죠. 너무 잘게 쪼개 놓으면 어떠세요? 주격장치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잘게 쪼개서 여기 들어가면은 물론 남아있는 공간은 어때요? 남아있는 공간은 거의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편화가 일단 감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부피가 작기 때문에 주격장치에 이동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단위가 작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500메가짜리를 500메가의 파일을 내가 웹상에 업로드 시킬 때의 시간 500메가, 또 1K 아주 작은 1K 정도를 업로드 시킬 때의 시간, 어떤 게 더 빨라요? 1K가 훨씬 빠르죠. 네. 여러분이 이삿짐을 옮길 때 책 한 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겠죠. 근데 무거운 박스를 들고 움직일 때 어떠세요? 작은 걸 움직일 때 시간이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나를 움직일 때의 시간입니다. 네. 하지만은 맵 테이블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게 쪼개, 똑같은 공간인데 이 똑같은 공간을 너무 잘게 쪼개면 얘가 20개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 맵 테이블도 어때요? 20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때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페이지 맵 테이블이 커지면은 이제 찾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매핑 속도는 늦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20개가 있으면 이제 내 번호 찾으려면 여기서 좀 오래 걸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의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접근 횟수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는 어때요? 디스크잖아요, 디스크. 그래서 아주 조그만 단위 가져왔는데 또 조그만 단위 또 가져오래요. 그럼 또 갔다 오는 거죠. 또 조그만 단위 또 가져오래요. 그럼 또 갔다 오는 거죠. 디스크에 자주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것에 비해서 페이지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지 크기가 크다라고 한다면 단편화가 일단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큰 공간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이 이제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페이지를 이동하는 주격장치를 이동하는 시간은 늘어난다. 부피가 크니까 큰 짐을 들고 옮겨야 되니까 이동하는 시간은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어때요?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이 정도 나눴을 때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4줄이면 됐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두 개로만 쪼개겠다. 그럼 페이지 맵 테이블은 2줄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지 맵 테이블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대신 작은 곳에서 찾을 거기 때문에 매핑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죠. 디스크는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적게 왔다 갔다 하죠. 큰 덩치를 옮겨왔기 때문에 얘가 찾을 건 이제 여기다 다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디스크 접근 횟수가 줄어듭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